이거를 와, 이걸 처음 봤거든. 하락장 때도 강남은 올랐었거든요. 하락장인데 강남이 왜 오르죠? 옛날에 일시적으로 올랐었거든요. 아,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그런가요? 테드캣 바운스죠? 그렇죠. 네, 곧 이제 우리는 까불다고 있다 죽는 거죠. 일단 끝까지 내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 테드캣 바운스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2008년에 빠졌다가 2009년에 1년 만에 회복이 되고 네. 2010년부터 2010 정확히 말하면 2011년 12월까지 한 3년에 걸쳐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반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 논리죠. 데드캣 바운스의 핵심 논리. 반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 너무 까불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2년에 하락했다가 2023년에 반등했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3년 동안 빠진 다음에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돌아섰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는 게 맞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또는 옛날에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집값이 오르려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아직도 낮은데 어떻게 집이 올라오냐. 65% 정도는 돼야지 그때 서울 집값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대니까 아직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그러는 사이에 서울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40대에서 170대로 올라갔죠. 왜 그런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 집이 빠졌어야 되는데 서서히 계속 아주 오랜 침체가 왔어야 되는데 까불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도 입주 물량이 적었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지? 그때도 입주 물량이 적었다. 지금도 적다. 그런데 그래서 똑같다 상황이. 입주 물량 적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상승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기다려라. 데드캣 바운스다. 잠깐 오르는 거지. 이제 나락으로 간다. 지옥불이 떨어질 거다. 이제 아주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2030년 정도는 돼야지 오를 거다라고 하는 사이클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런 경험 모든 상황이 비슷하니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살아볼 때까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면 그때랑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때는 입주 물량이 적었어요. 자, 입주 물량이 적은데 집값이 빠졌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공간. 자, 여기 후랭이 마을에 10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아파트라는 공간은 10개라고 해볼게요. 근데 거기 사람이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반은 매매고 반은 전세라고 해볼게요. 근데 집을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집이 안 오를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사는 게 맞을까요? 자, 집값은 5억이고 전세 가격은 2억 5천이에요. 그럼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매하고 전세만 있다고 치면 매매로 살면 5억을 내야 살 수 있는 거고 전세로 살면 2억 5천만 내도 똑같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누가 청마했다고 5억 내고 그 집에 사냐 2억 5천 내고 사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맞죠. 비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집값이 안 오르니까 전세로 반값에 살자 이거였죠. 그런데 공간이라는 건 점점 안 늘어나고 아파트 서울시장 호랭이 마을에 주택이라는 공간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M2 유동성은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유동성이 계속 차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물꼬를 매매가 아니라 전세라는 시장으로 틀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미친 전세가 나왔던 거죠. 제 이야기는 매매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전세가 플러스 2였어. 그래서 합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때도 유동성은 늘어났거든요. 공간이 안 늘어나니까 전세는 더 가파르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돈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이 집값은 꼭 매매만이 아니라 전세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심리라는 게 매매로 갈지, 전세로 갈지 하는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의 키가 전세도 오르는데 대신 전세도 플러스 0.5, 매매도 플러스 0.5. 그래서 둘이 합쳐서 1. 오르는 건 똑같다. 돈이 늘어나는 만큼. 이 아파트랑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유동성의 크기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는 똑같다. 근데 그때는 매매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전세가 플러스 2였고 미친 전세였고 지금은 둘 다 조금씩 올라서 합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매매 지수 더하기 전세 지수 상승률 나누기 2를 하면 그 곡선은 거의 유동성하고 비슷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 그랬으니까 매매가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는 그 심리라는 키가 전세로만 갔고 전세로만 오른다는 기대가 없으니까 전세로만 갔고 지금은 양쪽으로 다 골고루 퍼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왜 지금은 골고루 퍼지는 거예요? 그 상승에 대한 나는 상승 있잖아 그거가 있는 것 같아. 약간 2020년, 21년에 약간 그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 쇼킹. 이게 조금 오르면 진짜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2010년에서 2010년대에서 2016년까지일 거야. 그때는 여러 번 말했지만 그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를 딱 틀면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면 경제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틀면 망해요. 나. 저 이 얘기 한 5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면 망해. 틀면 미국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 막 이런 틀면 망해. 그래서 미국이 제일 처음에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런 거예요. 미국이 망하니까 미국은 어떤 방법을 썼죠? 그 돈을 찍어야 되는데 돈을 찍는 방법은 이제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연준이 사주는 거죠. 돈을 찍어서. 그래서 연준은 미국 국채를 계속 가져가고 국채를 아무도 안 사주니까 연준이 사주는 거야. 그리고 달러가 계속 미국 정부로 가고 미국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계속 찍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망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 나라의 지폐가 계속 늘어나면 그 지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계속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걸 몰라? 그래서 돈을 찍어야 돼. 돈을 찍을 건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펀에서 전 세계로 뿌리면 되죠. 날려버리는 거야. 전 세계로 뿌리면 되죠. 달러를 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유럽이 망한다고 하면 돼요. 그렇죠? 유럽이 망한다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망한다고 어떻게 하느냐면 유럽이 망할 거예요라고 하면 안 망하니까 무디스, 피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신용평가사들 동원해가지고 내려요? 강등시키는 거죠. 그리스부터 강등 쳐줬죠. 제일 약한 그룹부터. 그래서 그리스 망한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이 망한다라고 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제일 큰 데가 그때는 EU였으니까 EU를 망가뜨린 거죠. 그때 혼내줬죠 아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피치나 무디스라는 사냥개를 동원해갖고 유럽의 목덜미를 물었다 이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표현 기가 막히네요. 그냥 확 물어버린 거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피가 척척척 나면서 이제 피그스 그리스 다음에 피그스만 하고 그리스는 막 자산 다 팔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독일하고 프랑스도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틀면 그게 나오는데 누가 급 없이 집을 삽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6년에 미국의 브렉시트 해가지고 이제 EU를 탈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미국은 충분히 자기들이 살아날 만큼 돈을 충분히 찍고 나서야 이제 사냥개들을 이제 입막음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돈을 많이 찍었음에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고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코로나 때 똑같은 일을 또 한 거지. 똑같은 일을 한 거지. 돈 엄청 찍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뜨린 거고 그 전 세계로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파도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거지. 그 인플레이션이 뭐야? 집값 상승이잖아요. 그때랑 지금이 약간 다르다는 거지. 집값 상승. 돈을 많이 찍어서 전 세계로 퍼뜨렸어.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가 제일 심했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가 약했던 거지. 그게 서서히 잡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아직 인플레가 심하니까 금리가 높은 거고 우리는 금리가 좀 낮은 거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망가져서 나라가 폭망할 거다 했는데 환율은 안정적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다면 심리라는 것 자체가 전세로만 쏠리던 심리가 이제 매매와 전세로 골고루 퍼지고 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망구쌤 지금 대경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경기 침체 홈플러스 회생 신청한거 아시죠 오늘? 그거 뉴스 봤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대기업도 지금 어려운데 그럼 이제 홈플러스 못 가는 거야? 영업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큰 가게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홈플러스 뉴스를 보고 이제 홈플러스 매장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 부시고 주상복합을 많이 올리겠구나. 그런 비즈니스가 괜찮은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댓글 중에 이제 수많은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은 이 시국에 부동산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이놈들아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많잖아. 인구가 줄어든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고 지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구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어려운데 이게 부동산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
누가 집을 사냐 지금. 누가 집을 환율이 사냐. 1,460원이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거랑 네. 위기랑 다르다는 거지. 위기. 그러니까 위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시스템적인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거가 위기고요. 그 다음에 침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 위기예요? 경기 침체예요? 위기예요? 그냥 느낌이 그런 거잖아, 내 느낌이. 그래서 집이 빠져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내 주식은 올라야 되지만 집은 빠져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이랑 부동산이 같이 오르지. 주식부터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집값이 뭐 서울 강남 집값은 5억까지 떨어져야 돼 이런 이야기. 아직 반도 안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는 내 주식도 반 날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렇지? 이런 거죠. 왼쪽 몸이 되게 불편했으면 좋겠어. 한데 전체적으로 내 몸은 튼튼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 부동산의 흐름을 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는 빠져요. 가격이 빠져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3번 있었잖아요. 빠지는데 그 위기가 해결이 되고 나면 바로 반등을 해요. 그 다음에 갈 길을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또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는 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IMF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경기 좋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항상 어렵다고 했죠. 없죠. 그래서 본인이 태어나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나라 경제가 막 너무 좋은 적 있었어? 막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뉴스는 단 한 번도 본 돈 쓰세요, 여러분. 와, 지금 너무 좋은데요? 막 이런. 태평성대로다. 와. 없어요. 소비가 풍년이네. 막 이런 거 없었잖아. 네. 그치? 다 어렵대. 그치? 다 어렵다, 그치? 왜 다 어려워? 그냥 자기가 느끼기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막 80년대에는 막 10%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좋은 거고 지금은 막 2% 이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GDP가 GDP 규모가 몇 배가 차이 납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몇 배 정도 차이 날까? 한 10배 차이 날까? 그치? 그러면 그 10배가 10%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이 그때가 100이었는데 10% 성장하면 110이죠. 근데 지금은 10배라고 하면 1000인데 2% 성장해요. 그럼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그죠? 뭐가 더 돈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경제가 10%씩 돌아가는 거는 어쩌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엄청나게 큰 경제가 2% 성장하는 거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매년 시장,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이렇게 맨날 인터뷰하잖아요. 뉴스에서. 좋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참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나무 소쿠리 같은 느낌이죠. 옛날에는 플라스틱 있기 전에는 대나무 소쿠리 같은 걸 많이 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인간 문화재 이런 분들이잖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막 뭐 물에다가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얇게 잘라가지고 막 다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소쿠리를 하나 딱 만들어요. 막 며칠에 걸쳐서. 그렇지, 막 만들어요. 그런 걸 옛날에는 비싸게 좀 샀겠죠. 근데 이제 나일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나일론 소쿠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일론 소쿠리가 대나무 소쿠리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가격도 훨씬 싸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 대나무 소쿠리를 살까요? 아니면 나일론 소쿠리를 살까요? 다이소로 가죠. 그렇죠. 다이소로 가겠죠. 그러면 옛날에 대나무 소쿠리를 만들던 장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나무 소쿠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문화재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뭐 시장도 현대화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뭐 유통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의 유통 구조의 흐름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결국 이야기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돈은 커지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파이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전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죠. 그거는 그거를 이제 세계 경제가 문제다, 뭐 나라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기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게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이 바뀌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기도한다고 집값이 내리거나 오르지 않더라.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는 경쟁이란 게 있잖아. 경쟁.
경쟁이란 게 있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 사람은 도태돼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잉여의 시간이 생기니까 그 잉여의 시간에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컴퓨터가 그렇게 나왔는데 옛날에 주판으로 하고 손으로 썼는데 그러면 주판으로 하고 손으로 쓰던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효율이잖아요. 효율.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는 대신에 잉여의 시간이 생기고 그 잉여의 시간을 노는 사람이 있고 그 잉여의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비싼 것도 그런 거야. 우리 맨날 원베일리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모 MBC 방송국에서 문화방송에서 있잖아요. 그 아코르 리버 파크 앞에서 청년 둘이서 농구하는 걸 이제 막 촬영한 거겠지. 그 농구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는 연출해서 촬영한 거잖아요. 보여주면서 막 골을 넣고 쉬면서 두 청년이 딱 보니까 아코르 리버 파크가 보이는 거야. 네. 저 아파트가 30억이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아, 나는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대학생인데 벌써 등록금 때문에 빚이 2천인데 저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이게 나라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바카스 하나 먹으면서. 그치 바카스 하나 먹으면서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해주고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그래 이게 막 이러면서 우리 동지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나라냐 전까지 있잖아. 이 청년이 저 집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까지가 팩트죠. 원래 그런 거 못 사는 거예요. 왜? 아파트라는 게 서로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당연히 발생해.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 이야기는 뭐냐면 아코르 리버 파크는요. 서울에 보세요. 서울에 1,000만 명이 산다 그러면 그 중에 그 세대원당 가구 수가 2명이라고 하면 500만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500만 세대가 있는데 아코르 리버 파크는 1,0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500만 분은 1,000 안에 들어가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몇 프로야? 0. 그러니까 0.01% 수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비싸다고 해서 세상에 빗대가지고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선동을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저도 아직 못 들어가는데. 그치?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가격이 아코르 리버 파크가 20억에서 30억이 됐다고 갑자기 20억 할 때는 없던 기사가 짠 나타나갖고 막 아침에 차를 태워주고 문도 열어주고 밥도 막 끓여주고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돈이 많아지는 거. 그게 뭐야? 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야기고 아직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 경제 성장률 2%라고 하는데 그 2%가 명목 성장률이 아니라 실질 성장률이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빼고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경제가 더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계속 모인다는 거잖아. 그 돈이 어디 가겠어?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 이제 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집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 0.01%짜리를 놓고 우리 뭐 대부분 그거 아코르 리버 파크 공짜로 줄게 해가지고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치? 모두가 원하잖아. 그치? 대부분 99.99%는 유효수요가 아니고 잠재 수요는 맞는데 유효 수요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바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한 걸 수도 있어.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에서는. 왜냐? 30년 동안 열심히 애들 키우고 회사 생활하고 돈 모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사회에 나가지도 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제 집을 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